네, 지금 제 옆에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피부과 전문의 신효승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피부과 교수 신효승입니다. 예, 예, 교수님 어려운 길, 먼 길 와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그 부모님들 모시고 아토피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뭐 경험이라든지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확히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란 것이 명확하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아토피란 말이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이건 저는 항상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아토피란 말은 원래 이게 그리스 말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흔히 쓰는 알레르기랑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 즉 이상한 반응, 과민 반응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로는 알레르기, 뭐 알러지라고 하고요. 그걸 예전에 과거에 그리스에서는 아토피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게 즉 아토피라는 거는 불필요한 과도한 반응을 말하고요.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토피의 컨디션이 코로 나타나면 알레르기 비염이 되겠고요. 그게 기관지에 나타나면 천식이 되는 거고요. 눈에 나타나면 알레르기 결막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피부에 나타났을 때 피부에 염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합쳐서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다 말을 줄여서 하잖아요. 드라마도 다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너무 기니까 그냥 다 아토피라고 부르고 실제로 의사들도 제가 이렇게 설명은 아토피 피부염이 맞는 말입니다라고 하지만 저도 그냥 아토피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아토피라는 것은 불필요한 과민한 반응이 피부에서 나타나서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을 말합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부모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아토피의 원인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여러 원인 중에서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네,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아토피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모든 병은 다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결합될 때 그 병이 나타나는데요. 저는 아토피의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피부 장벽 기능의 이상인데요. 보통 아토피 하시면 보통 음식을 원인으로 먼저 생각하시고 뭐 그 외에 뭐 진먼지라든지 진드기 그런 걸 먼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가끔 뭐 어디 TV라든지 책을 보면 어떤 분들은 뭐 피부에 열이 많아서 그렇다. 뭐 폐에 독이 쌓여서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시는데요. 피부과 전문의로서 먼저 말씀드릴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부 장벽 기능에 손상이 온 것이 아토피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피부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피부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생각하시면은 피부가 단지 미용적인 예쁘게 보이고 젊고 건강하게 보이는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피부는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넓고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그 장기가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우리 몸을 지키는 일인데요. 그 지키는 일 중에서도 그 피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겉에 있는 각질층입니다. 우리가 목욕을 하면 이렇게 때를 밀지 않습니까? 때를 밀 때 이렇게 벗겨져 나오는 게 사실 각질층인데요. 사실 그게 벗겨내면 안 됩니다. 이유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보호 기능을 하는데요. 그 장벽 기능을 담당하는 피부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이제 외부 자극입니다. 뭐 먼지라든지 진드기 또는 우리가 입으로 섭취하는 음식들 그런 것들이 장벽을 통해서 마구 넘어올 때 피부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는데요. 근데 그 염증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토피 정의대로 너무 과도할 때 염증이 피부의 반응이 불필요하게 과도할 때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피부 장벽 기능의 이상이고요. 두 번째는 외부 자극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피부의 과민 반응. 이 세 가지가 모두 합쳐졌을 때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단순하게 뭐 환경적 요인, 뭐 유전적 요인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피부 기능의 장애가 이제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잘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 해주셨고요. 그럼 결국 이제 피부염으로서의 이제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뭐 좀 심각한 것도 있고 좀 그렇게 사소하게 이제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어떤 정도의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을 내리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그 아토피 피부염 진단도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결핵에 걸렸다. 진단하기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결핵균이 나오면은 결핵이 걸린 것이고 결핵균이 나오지 않으면은 결핵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토피 피부염은 뭐 아토피 아시다시피 아토피 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은 의사가 보고 임상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아토피에는 몇 가지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소견 3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을 만족할 때, 또 부소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어떤 특징적인 그런 임상 증상이, 어떤 병변이 있을 때 어떤 그런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의사인 제가 봐도 이게 아토피인지 아닌지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이렇게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아토피인가요?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때 제가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하시면 굉장히 무슨 뭐 암 선고라도 받으신 것처럼 굉장히 막 좌절을 하시는데요. 사실 아토피는 무슨 뭐 yes, o, no처럼 딱 명확하게 떨어지는 병은 아닙니다. 굉장히 경한 아토피부터 심한 아토피까지 어떤 스펙트럼이기 때문에요. 아토피라고 해서 뭐 좌절하실 것도 없고요. 아토피가 아니라고 해서 건강한 피부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런 진단에 있어서는 어떤 의사의, 경험 있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한두 가지 증상만 가지고는 아토피라고 판단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피부가 건조한 겁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그 다음에 가려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아토피는 특징적으로 생기는 부위가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 귀 밑부분에 이 부분이 갈라지는 건데요. 그건 다른 피부염에서는 잘 보기가 힘든 증상인데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귀 밑이 갈라지거나 눈 주변, 입 주변에 피부염이 생기는, 또는 가장 흔히 또 목이라든지 팔, 다리 접히는 곳에 피부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3번째는 아토피 피부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전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대체로 가족력이 있습니다.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토피가 있거나 천식이 있으시거나 알러지 비염이 있으시거나 그런 가족력, 형제 자매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본인 스스로도 아토피 피부염 이외에 뭐 비염이라든지 천식, 그런 알레르기 질환들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또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요. 나이가 한 40, 50 되신 중년 분들이 오셔서 아토피에 걸렸다고 이렇게 아토피 치료를 해달라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아토피는 아닙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사실 대부분이 1살 이전에 생기고 대부분 만 5세 이전에 대부분 다 생깁니다. 어렸을 때 없던 아토피 피부염이 어른이 돼서 갑자기 생기는 일은 굉장히 드문데요. 다만 아토피 피부염이 그 피부염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 보니까 피부가 빨개지고 가렵다 보면은, 즉 피부염이 생기면은 나도 아토피에 걸렸구나 하고 병원에 오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아토피 피부염은 아닙니다. 증상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생기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피부염일 가능성이. 어른이 돼서 처음 생기는 피부염은 가장 흔한 건 접촉 피부염이고요. 그 외에 뭐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뭐 건성 피부염, 화폐상습진, 보통은 그런 병들이지 아토피 피부염이 나이 뭐 30, 40 넘어서 갑자기 생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아까 그 아토피 증상의 스펙트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증상의 경감에 따라서 치료를 좀 달리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 증상별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아토피 피부염 중에서는 가끔 굉장히 경한 분은요, 자기가 아토피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평생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냥 나는 피부가 좀 건조하다라고 생각만 하시고 평생 지내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설사 병원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약을 굳이 쓰실 이유가 없고요. 대신 보습제만 잘 챙겨 바르시면은 거의 불편함 없이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원인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피부 장벽 기능에 이상이 있더라도, 즉 피부가 건조하더라도 외부 자극이 없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청정하고 굉장히 좋은 환경에 살고 있으면 평생 피부염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보습제만 바르셔도 충분하고요. 2번째로 외부 자극이 있어서, 즉 먼지도 많고 진드기도 많고 알러지 유발하는 음식도 많이 먹고 그래서 염증이 피부에 생겼을 때는 이제 약을 써야 됩니다. 그 경우 부위가 일부 많지 않을 때는 바르는 약만으로도 충분하고요. 바르는 약도 며칠만 쓰고 좋아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보통 중간 이상의 어느 정도의 아토피라면 보통 며칠 써서 좋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꽤 장기간 쓰게 되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약을 매일매일 뭐 몇 개월 동안 쭉 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보통은 1주에서 2주 이내로 쓰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쓰시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을 한 2주간 바르시고 일주일은 쉬었다가 다시 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르는 것은 이렇게 부분 일부일 때 쓰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아토피 피부염은 바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약을 하루에 2번씩 바르세요 하고 일주일 있다 뵈면요, 열심히 바르셨는지 여쭤보면은 뭐 이렇게 잘 못 발랐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바쁘기도 하시고, 사실 실제로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챙겨 바르기가 정말 부지런한 분이 아니시면은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먹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아토피 피부염에서 먹는 약들은 대체로 가려움증을 좀 완화시키는 어떤 증상에 대한 약들입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피부염 약은 보통 먹는 스테로이드인데요. 아토피 피부염은 바르는 스테로이드는 괜찮지만 먹는 스테로이드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쓰시면은 한 며칠 안에 거의 아토피 피부염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재발할 때 기존보다 훨씬 더 나쁜, 더 심한 형태로 재발하기 때문에 저도 바르는 스테로이드는 적절하게 잘 처방을 하지만 먹는 스테로이드는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근데 아까 잠깐 그 자녀분 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바르고 먹는 약만으로 쉽지 않은데요. 그때는 하는 게 또 광선 치료라고 해서요. 그 치료 광선을 피부에 쪼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려움증이 좀 완화가 되고요. 피부 장벽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광선 치료를 1차적으로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광선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치료는 면역 조절제입니다. 면역 조절제는 먹는 약이고요. 가장 흔히 쓰는 약 중에서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그것은 원래 신장 이식을 하신 분들이 면역력을 낮추기 위해서 쓰는 약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토피 피부염은 그 면역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떨어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좀 과민하게 불필요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진정시키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역 조절제를 쓰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또 얘기할 때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많았어요. 그래서 좋은 답변이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아토피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보습제가 꼭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이제 보습제를 구입할 때 좀 여러 가지 제품에서 어떤 게 좋은지 조금, 네. 저도 그 마트나 그런 데 가면 보습제가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아토피 전용 보습제는 너무 많아서 저도 이름을 다 정도인데요. 일단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사실 보습제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로션 타입이랑 크림 타입이 있는데요. 일단 아토피가 있으신 분은 로션 타입보다 크림 타입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로션은 바르기는 더 발림도 좋고 바르기가 편한데요. 좀 물 같은 그런 액체 성분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마릅니다. 근데 마르게 되면서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피부가 많이 건조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은 조금 더 끈적끈적한 그런 크림 타입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끈적끈적하다는 건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그 기름 성분들이 아까 손상된 피부 장벽의 기능을 많이 보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림 타입의 보습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보습제에는 대부분 다 향도 있을 수가 있고요. 방부제도 들어갈 수 있고 색소도 들어갈 수 있는데 보통 시중에는 아토피 피부염 전용 보습제들은 대부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혹시라도 뭐 아토피가 있는 아이한테 뭐 굉장히 향이 강한 또는 방부제가 듬뿍 들어간 그런 제품을 쓰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이유는 뭐 그게 그냥 안 좋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향도 그렇고 색소도 그렇고 방부제도 그렇고 우리 피부에 굉장히 많은 자극을 줍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발라도 보통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유는 피부 장벽 기능이 좋기 때문에 다 못 들어옵니다. 우리 피부로. 그렇지만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은 그런 걸 바르면 다 피부 속 다 침투를 합니다. 그럼 침투한 거 다 이물질이죠. 외부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민하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아토피 피부염이 좋게 만들려고 바른 보습제 때문에 더 따갑고 빨개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잘 보고 가리셔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요즘 제가 보면은 우리 보습제에는 뭐 이런 천연 성분도 있고 뭐 이런 과일 성분도 들어가 있고 이런 약초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성분이 많은 걸 자랑을 하는데요. 사실 그거보다는 단순한 게 좋습니다. 왜 그러면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중에는 꼭 자기랑 안 맞는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천연이란 거는 좋게는 굉장히 자연적인 거고 유기농이고 굉장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말하면 또 정제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은 어떤 화학 제품에 의한 자극보다는 천연 제품 뭐 그런 거에 의한 자극이 더 흔히 생깁니다. 요즘 뭐 유기농 화장품이나 천연 화장품이 굉장히 유행인데요.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어른들의 접촉 피부염도 굉장히 예전보다 늘어났고요.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큰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성 성분도 굉장히 적고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예,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랑 약간 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물이 보습에 좋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천연 제품이 뭐 되게 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꼭 좋지만은 않다. 그게 자극이 됐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과정을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뭐 물론 천연 제품 중에선 좋은 제품도 있는데요. 제가 천연 제품을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천연 제품이면 무조건 좋다라는 어떤 그런 건 편견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 천연이면은 피부에 자국도 없고 내 피부에도 굉장히 잘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가장 접촉 피부를 많이 일으키는 성분 중에 하나가 옷인데요. 옷나무 잘 아시죠? 옷나무도 말 그대로 천연 성분인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한테는 옷은 대부분이 다 우리가 알러지를 갖고 있고요. 옷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 아보카도 성분이 뭐 많이 들어가 있는 천연 뭐 보습제가 있다고 했을 때요. 어떤 분은 아보카도 성분에 굉장히 알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땅콩에 굉장히 알러지가 있고 어떤 분은 뭐 오이에도 알러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피부에 좋은 성분이라고 해서 알러지가 없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천연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썼을 때 천연 성분인데 왜 이렇게 피부가 빨개지고 가렵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천연 성분도 분명히 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천연이 정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보통 어떤 화학 제품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단일 성분이고요. 굉장히 정제된 성분입니다. 그렇지만 천연이라는 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성분 이외에 다른 성분도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효과 이외에 우리가 원치 않는 효과, 쉽게 말하면 부작용이죠. 그럼 부작용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가끔 또 무방부제 제품을 많이 선전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방부제이면서 오래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방부제가 없으면 사실 제품의 유통기한이라든지 유효기한이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는데요. 가끔 보면은 방부제가 없는데도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거는 그 제품이 그 화장품을 만들 때는 방부제를 안 썼는데 그 제품이 굉장히 많은 농약이라든지 어떤 그 방부제 처리를 한 제품을 썼다면은 화장품을 만들 때 굳이 방부제를 안 써도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무방부제라고 안심해도 되고 천연이라고 안심해도 되고 그거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죠. 물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품 봐서는 그걸 잘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증상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봤고 원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봤고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그 특히 아이를 가지거나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토피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뭐 인터넷에서도 뭐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예방이라든지 혹시라도 있어 어떤 그런 그 아토피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한테 뭐 좋은 예방책이라도 좀 있습니까? 예, 그 예방책은 일단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걸릴까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럼 부모님 스스로 내가 아토피가 있었나, 비염이 있었나, 천식이 있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렇다면은 또는 배우자분이 그렇다면은 일단은 후보입니다. 그분의 아이들도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유의있게 보셔야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거는 보통 아기가 태어나고 한 몇 달 정도는 특별히 아토피 피부염이 없더라도 피부가 굉장히 잘 빨개지고 흔히 말하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발진 같은 건데요. 그 태열 맞습니다. 그 태열이라는 표현 많이 쓰시는데요. 사실 의사들은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얼굴이 빨개지고 이런 태열 같은 게 생겼다고 아토피가 생겼구나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태열의 상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토피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절로 나중에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 아이가 아토피를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제 열심히 치료를 하셔야겠지만요. 아토피가 아직 굉장히 초기이거나 아직은 아토피로 진행하지 않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보습입니다. 이유는 제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토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피부 장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가실 때 이 피부 장벽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가시면은 그래도 뭐 하나 좀 저한테 배우시고 뭐 얻으신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디 가셨는데 어떤 제품을 이 제품은 피부에 열을 낮춰줘서 아토피를 좋게 합니다. 근데 피부에 열을 낮추는 게 아토피랑 무슨 관계가 있지? 뭐 그렇게 아토피 원인 아까 말씀드린 제가 3가지인데요. 장벽이랑 외부 자극 그리고 과민 반응입니다. 그래서 일단 장벽 기능을 잘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요. 장벽 기능은 피부가 건조할 때 굉장히 약합니다. 보습이 잘 되어야지만 피부 장벽 기능이 회복이 되는데요. 보습을 하는 방법은 당연히 보습제를 쓰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보습제만 바르면은 피부가 보습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연구를 해봤을 때요. 한쪽 팔은 보습제를 열심히 바르고요. 한쪽 팔은 아무것도 안 발랐을 때 한 달 뒤에 검사를 해봤을 때요. 어느 쪽 팔이 더 피부가 더 좋았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너무 답이 쉽겠죠. 네. 아무것도 안 바른 쪽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보습제를 그냥 바르기만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보습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 성분인데요. 기름 성분이 하는 거는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이 도망가는 걸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수분은 공급하지 않고 그냥 기름칠만 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만 될 수가 있고요. 보습제를 바르기 전엔 반드시 피부에 물을 줘야 됩니다. 근데 피부가 뭐 식물도 아니니까 물을 이렇게 따라줄 수는 없고요. 목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목욕을 할 때는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샤워보다는 통목욕이 좋습니다. 이유는 샤워는 그냥 피부가 물을 잠깐 만났다가 피부가 나 물을 좀 마셔야겠는데 할 틈도 없이 그냥 흘러나가기 때문에 샤워는 피부가 수분을 보충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고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몸을 가만히 담그는 것이 피부가 수분을 머금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은 그러신 분이 많지는 않은데요. 떼수건으로 때를 팍팍 미는 습관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피부에 있는 수분을 지켜주는 장벽 기능을 굉장히 손상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목욕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피부가 건조하지? 라고 하시는 분은 목욕할 때 너무 때를 많이 미시거나 아니면은 목욕하시고 보습제를 바르지 않으면 물기가 날아가면서 오히려 피부에 원래 있던 수분까지 다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요. 목욕 후에 바로 보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토피 피부염의 예방에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방금 이거 목욕하고 보습제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평소에 저도 이제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항상 얘기했던 게 목욕을 해서 마르면은 마를 때 같이 더 말라진다는 얘기가 좀 긍정을 하면서도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목욕만 해서는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아까 제가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은 사실 각질층과 피부 지질입니다. 즉 기름막과 우리가 흔히 때라고 생각하는 피부 각질인데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피부 장벽 기능은 망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목욕을 할 때는 물로 씻는 것 자체도 그렇고요. 뭐 비누를 쓰는 것도 그렇고 그 중에서 그 각질도 제거를 하고요. 지질도 제거를 합니다. 물론 너무 오래된 각질은 보기도 싫고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거를 하는 게 필요하지만요. 너무 과도하게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 지질을 제거하게 되면은 이제 피부를 지켜주는 장벽이 사라지게 되면서 목욕 후에 오히려 그 안에 있던 수분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욕이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그 이유고요. 있던 물이 증발되면서 같이 증발된다라는 거는요. 글쎄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함께 말을 했던 것 중에요. 여기 박미경님께서 아까 보셨잖아요, 사진을. 심한 아토피 자녀가 있으신데 민간요법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풍욕이라든가 칠온 팔레라든가. 근데 실제로 효과는 보셨다고 하시는데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 민간요법들이란 게 민간요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요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민간요법이라도 과학적 검증을 받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병원이라든지 치료에 쓰이게 됩니다. 근데 물론 민간요법이라고 비과학적이다는 건 아니고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뭐 검증이 돼서 실제로 뭐 저도 20년 뒤에 뭐 그런 걸 환자한테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민간요법에 대한 연구는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 아토피 피부염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간 연고입니다. 그래서 그게 개발되고 나서 굉장히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어떻게 보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엔 당연히 스테로이드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의사들도 생각하고 환자들도 그래 쓸 수밖에 없자고 쓰셨는데요. 그 스테로이드가 없는 연고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어떻게 개발이 되었냐면은 그 일본에 어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피부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저 지방 사람들은 왜 피부염이 없을까? 근데 그 지방 사람들이 주로 농사를 지었는데요. 저 땅에 뭐가 있나 해서 땅을 파보니까 거기서 어떤 곰팡이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곰팡이 곰팡이 추출물을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토피 피부염에 굉장히 좋았고요. 실제로 그 지방 사람들은 그 흙을 이용해서 민간요법으로 어떤 피부염 치료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민간요법이
실제로 약으로 개발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민간요법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런 민간요법들도 뭐 그런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아까 그 사용하시는 그 민간요법 중에서 풍욕 말씀을 하셨는데요. 풍욕 같은 경우는 땀을 말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피부를 튼튼하게 하고 땀을 제거하는 뭐 그런 점에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땀은 굉장히 아토피 피부에 자극을 주는 그런 물질인데요. 바람을 계속 쐬게 되면 땀이 날 틈이 없겠죠. 계속 피부가 이렇게 차갑게 식으면서 땀이 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풍욕 같은 건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고요. 아까 냉욕과 온욕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엄밀하게는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습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 역시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요. 굉장히 차가운 탕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탕에 들어갔다가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에 있는 게 사실 또 도움은 되고요. 근데 목욕하시면서 근데 그게 어떤 목욕요법이 됐을 수는 있습니다. 피부에 계속 수분을 공급을 하고 그 이후에 보습제를 발라주셨으면 그게 또 훌륭한 목욕요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토피에 대한 많은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준비해봤는데 부모님께 여쭤보고 그에 대해서 교수님께 좀 더 많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아토피는 크면 저절로 없어진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저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선생님 말씀은 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성인 아토피로 된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은 그 전에 약을 많이 쓰셨었어요. 그래서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닐 것 같다. 네. 네. 김광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성인이 되면은 이 아토피가 이제 많이 후존되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거는 면역이 아무래도 아기 때는 약하니까 그 아토피 같은 거에 이제 걸릴 수 있는데 네. 이제 성인이 되면서 면역 체제가 이제 강화되고 그러면서 저는 그 아토피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눴는데 교수님의 답변은 예. 어떤 거죠? 저는 일단 크면 저절로 없어지는 거는요. 네. 어떤 사람한테는 크면 저절로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가 정확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그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는 사람 중에서 한 20% 정도는 크면 정말 없어집니다. 나중에 뭐 거의 어렸을 때 아토피 있었어? 라는 말을 누가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뭐 거의 뭐 흔적도 찾을 수 없게 없어지는 분이 한 10명에 2명 꼴 정도가 있고요. 근데 과거에는 실제로 10명이면 거의 8, 9명은 다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없어졌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약간씩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65%에서 70% 정도인데요. 즉 10명에서 6, 7명 정도는 언뜻 보면 없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 가끔 이렇게 좀 피곤하거나 건조하거나 어디 몸이 안 좋을 때 아토피가 다시 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개지고 가렵고 또 어렸을 때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렇게 손이 벗겨지고 빨개지고 가렵고 갈라지는 그런 형태로 아토피가 남아서 평생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는 크면서 없어지지만 어떤 분은 평생을 가면서 괴롭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6, 7명은 좀 완화되고 2명은 없어지면 한두 명은 계속 간다는 얘기죠. 10명에 뭐 한두 명 정도는 계속 아토피를 고생하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절기가 되면은 아토피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는데요. 그만큼 많은 증상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절기 자체가 아토피를 유발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겨울 같은 경우는 거의 문을 다 닫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건조해지고 그래서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몸이라는 거는 이제 좀 이제 다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감기도 걸리고 뭐 그러잖아요. 저희가 그런 거 보면은 좀 이제 저희 그거에 대한 대비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몸에도 이상이 오고 제 생각은 좀 그런 거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몸이 준비가 안 돼 있고 하니까 겨울이 오면 아토피가 생기려고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환절기 자체, 방금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유가 일단 우리나라 환절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일교차가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교차가 크게 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무리가 오게 되는데요. 뭐 심장병이라든지 그런 것도 일교차가 클 때 많이 생기고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 온도가 다르고 낮 온도 다르고 밤 온도가 다르면요.
그 몸이 거기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몸이 그런 어떤 무리가 오게 되면요. 그게 업무 스트레스가 됐든 환경 스트레스가 됐든 일교차가 됐든 무리를 하게 되면 면역 체계에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균형이 깨진다라고 표현을 드리는데요. 어떤 분들은 면역이 좀 약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면역의 과민 반응이 나타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아토피 피부염은 면역이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면역의 과민 반응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그런 아토피 피부염이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아까 환절기 자체가 유발한다라는 표현은 조금 너무 좀 간 것 같은데요. 뭐 환절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토피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아토피가 생기기 좋은 시기인 건 맞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환절기나 건조기에만 조심하면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요때만 조심하면 안 되고 네. 항상 조심하고 보습해주고 그래야 네. 될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네, 저도 항상 조심은 해야 되는데 환절기 때는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교수님 어떠세요? 예, 이 환절기랑 건조기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가을이라든지 겨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실제로 제가 환자분을 보면은 겨울에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많긴 합니다. 이유가 피부가 건조한 것이 아토피 피부염과 굉장히 연관성이 깊고요. 우리나라는 특징이 겨울이 굉장히 건조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겨울이 되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도 그만큼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때만 조심하면 되느냐 하면 역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아토피 피부염을 나쁘게 하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악화인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땀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여름은 매우 덥고 습하죠. 땀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일반 사람은 땀이 나면은 그냥 좀 불쾌하고 말겠지만은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가렵고 빨개지고 따갑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어떤 분은 겨울에는 보습제 열심히 발라서 괜찮은데 여름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아토피가 심해진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겨울에만 건조기에만 조심해야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힌트를 주시긴 하셨는데 스트레스가 아토피의 원인이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영향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아까 초반에 이야기하셨을 때 피부도 장기라고 하셨잖아요. 뭐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위염도 생기고 장염도 생기니까 이것 또한 분명히 연관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스트레스가 방금 물어보신 게 스트레스가 아토피 원인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원인은 아닙니다. 이유가 원인이라고 한다는 거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만으로 뭐가 생길 때 저희가 원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결핵균은 결핵의 원인입니다. 결핵균만 있으면 결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스트레스만 있다고 아토피가 생기진 않습니다. 피부 장벽이 튼튼한 사람은 아무리 스트레스가 많아도 아토피가 생기지 않습니다. 뭐 어떤 분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지만 그 사람은 스트레스 많으면 머리는 빠질지 몰라도 아토피가 생기진 않는 분도 있고 속은 쓰릴지 몰라도 아토피는 안 생기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요. 피부 장벽이 튼튼한 분은 아무리 스트레스가 많다고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부 장벽이 평상시에 굉장히 약하고 평상시에 어떤 알러지 체질이신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가 어떤 그 악화인자가로 작용을 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나빠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도 스트레스고 뭐 비만의 원인도 스트레스고 고혈압의 원인도 스트레스고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모든 병을 설명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건 사실 약간 의사 책임도 있습니다. 그럼 저도 그렇지만 진료를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왜 생겼어요? 하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왜 생겼는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뭐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잘 안 믿으십니다.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즘 스트레스 많으시죠? 그렇게 여쭤보면은 예, 맞아,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신 겁니다 하면은 다들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가시기 때문에 사실 의사들이 이렇게 좀 책임이 좀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은요.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여러 가지 음식 알러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등푸른 생선, 육류, 달걀, 우유, 견과류가 주범이다. 주범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건 주범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워낙 광범위하게 범인들이 많아가지고. 네, 범인들이 많다고 네, 생각하시고. 주된 범인 아니고. 주된 범인보다. 네, 어떠세요?
저는 육류 쪽이니까 아무래도 주범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육류 때문에. 아, 어떠세요, 교수님? 네. 뭐 답은 제 생각엔 주범까지는 아니고 공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추셨네요.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 세 가지 중에서 그 하나인 외부 자극증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외부 자극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과 악화 인자 중에 하나가 음식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사실 모든 병을 음식에서 찾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틀린 건 아닌 게요. 왜 그러면은 사실 많은 원인들 중에서 뭐 환자 스스로 심지어 의사도 어찌할 수 없는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음식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음식이 조금이라도 원인이 된다면 그 음식을 조절해서 병을 고치겠다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음식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주범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가끔 또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이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 보면은 가끔 거의 아이를 거의 뭐 이렇게 굶어 죽일 기세로 너무 음식을 많이 가리시는데요. 근데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이 보면 좀 키가 좀 작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가려워서 긁느라 잠을 잘 못 자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실제로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에 알러지가 있으면 안 먹이는 게 맞습니다. 뭐 콩에 알러지가 있는데 먹일 수는 없죠. 그래서 못 먹는 음식이 많다 보니까 좀 작을 수도 있는데 가끔은 또 보면은 어찌 보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어머니가 지레짐작으로 얘는 돼지고기에 알러지가 있을 거야. 아토피가 있는데 어떻게 고기를 먹어 하면서 고기를 아예 안 줍니다. 그러면은 걔는 고기를 평생 먹지를 못하고 크니까 다른 애들보다 좀 작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때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지는 검사를 통해서 또는 그 음식 일기 같은 걸 쓰시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음식만 피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는 등푸른 생선, 뭐 육류, 달걀, 우유 이런 거에 아이가 먹고도 아토피 피부염이 나빠지지 않고 검사 결과에도 문제가 없다면은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 중에 하나가 원인이 나온다면은 그것만 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른들도 이런 음식 때문에 피부염이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실제로 어디 피부에 가렵고 빨개져서 그 어른분이 저희 피부과에 오시면은 제가 어제 뭐 부대찌개를 먹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이미 장벽도 튼튼하고 음식을 뭐 벌써 3, 40년 먹었는데 뭐 처음 먹어본 음식도 아니고 거기에 다 이렇게 적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때문에 피부염이 생기는 일은 어른들에선 정말 드뭅니다. 다만 아이들처럼 별로 먹어본 음식이 없고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불과 몇 년밖에 안 된 그런 경우, 또 장벽의 기능이 아직은 튼튼하지 않을 때, 즉 음식의 그런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장벽을 통해서 그냥 쑥쑥 통과할 때 음식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은 어린아이들에선 조심해도 되지만 어느 정도 컸을 때는 대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에 관련된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박미경 어머님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엄마가 식사요법을 하면 태아의 아토피 발병률이 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다고 대답해 주세요. 김효순 어머님.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엄마 그 모유 수유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리다면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이유는 아직도 계속 연구 중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피부과 의사들, 뭐 과학자들도 일부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부는 뭐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현재까지 나온 결론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 임산부가 우리 아이 뱃속에 있는 내 아기가 나중에 아토피가 생기면 어쩌자고 음식을 가리는 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임신을 하시게 되면은 평상시에 먹던 대로 드셔도 약간 영양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빈혈도 생기시고 또 뭐 엽산 같은 게 부족하면 아이한테도 태아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드시던 것보다 더 골고루 많이 드셔야 되는데 내가 이것저것 다 먹다가 아토피가 애가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나중에 커서 아토피가 되면 어쩌자고 가리시다 보면은 오히려 그거로 인한 부작용이 오히려 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임산부분이 굳이 음식을 가리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인스턴트라든지 누가 봐도 안 좋은 음식은 당연히 피하시는 게 맞지만은
내가 원래 돼지고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가 돼지고기 먹고 애기 아토피 생기면 어쩌지 하고 돼지고기를 안 드시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 아토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임산부가 먹었을 때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흔히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유산균 제제인데요. 실제로 이건 실험을 굉장히 세계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꾸준히 복용한 임산부와 그렇지 않은 임산부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나중에 쭉 몇 년간 지켜봤을 때 유산균을 복용한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토피가 발생할 확률도 굉장히 낮고 설사 아토피가 생기더라도 그 중증도가 더 약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분들이 뭐 피할 음식은 없지만은 굳이 뭐 챙겨 드신다면은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유산균을 드시면은 아토피 피부염이 나중에 아이한테 생기는 거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엄마는 임산부뿐만이 아니고 이제 수유부도 이제 포함을 할 수 있는데요. 수유부는 영향을 줍니다. 임산부는 가릴 필요가 없지만은 수유부는 가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 모유로 분비가 일부 되기 때문에 수유부에서는 조금 음식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수유부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유산균이라든지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는 것이 그 모유를 먹는 아이한테 아토피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시중에 어느 제품에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 그거를 여기서 말해야 되나요? 네, 뭐 그걸 제 생각에는 뭐 딱히 어느 제품이 더 좋습니다. 그거라기보다는요. 일단은 그 락토바실루스라는 그런 유산균이 있습니다. 그런 락토바실루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제제가 들어 있는 제품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뭐 흔히 뭐 드시는 뭐 요구르트 같은 거 드셔도 뭐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아토피 유화가 수영장이나 온천에 가도 상관이 없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전에 어떤 아이가 수영장 갔다 오면 이렇게 알러지 나는 친구가 있었는데 꼬맹이가. 저는 그게 염소 소독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바로 맞췄어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아까 사실 그 운동은 우리 건강에 뭐 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운동은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도 그 아토피 피부의 면역의 균형이 깨져 있는 거를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그걸 좀 보완시키고 교정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요. 다만 땀이 나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면 아토피 피부염이 나빠집니다. 제가 보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 중에 초등학생 야구 선수가 있는데요. 훈련하고 오면 굉장히 나빠집니다. 쉬면은 좋아지고요. 그거는 운동 자체는 건강에 좋을지 모르지만 운동하면서 땀이 나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나빠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사실 수영은 굉장히 이상적인 운동입니다. 아무리 운동해도 땀이 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요.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그 염소 소독제입니다. 보통 수영장 물에는 대부분 다 소독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피부 자극이 심합니다. 그래서 물론 피부 장벽이 튼튼한 건강한 사람이라면은 수영하고 샤워하면은 끝이지만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은 아무리 샤워하고 하더라도 그동안 받은 자극 때문에 그 기존에 갖고 있던 피부염이 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온천에 있는 뭐 미네랄이라든지 그런 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온천물이 혹시 너무 뜨겁거나 뭐 그런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뜨거운 것도 아까 말씀드린 외부 자극 중에 하나가 온도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요. 온천에 가시더라도 너무 뜨거운 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거의 뭐 피부가 익을 정도로 이렇게 탕에 담그거나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개인의 특성이나 체질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아토피에 관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토피를 예방하는 법과 치료법에 대해 신효승 교수님의 5분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설명드린 것도 있고 제가 말씀을 들은 것도 있고 사실 그 내용 중에 모두 다 예방과 치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집으로 가져가실 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좀 요약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토피에 대해서 어떤 예방법이 좋을지 어떤 치료법이 좋을지는 아토피의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물건을 고를 때 이게 아토피의 원인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라면은 구입하셔도 되시지만 전혀 상관없는 거를 뭐 이게 아토피에 좋다더라, 뭐 누가 썼는데 좋다더라 그런 것 때문에 사시면은 현명한 소비자가 아니시죠. 아토피 원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피부 장벽 기능의 이상, 외부 자극, 그리고 피부의 과민한 반응입니다.
근데 피부의 장벽의 기능의 이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각질층과 표피 지질인데요. 그 중에서 필라그린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필라그린이라는 말을 기억을 하시면은 누가 아토피는 뭐 때문에 생깁니다 했을 때 저번에 피부과 교수님이 필라그린 때문이란데요. 딱 말씀하시면은 사실 굉장히 똑똑해지십니다. 필라그린이라는 유전자의 기능이 이상이 생길 때 장벽에 선천적인 이상이 오게 되고요. 대부분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이런 그 유전자의 이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 유전자의 이상을 교정할 수 있는 어떤 제품도 약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거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표피 지질 중에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행히 현재 그 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팔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들이 이런 세라마이드 성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피부가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세라마이드를 발라서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건 첫 번째 말씀드렸던 피부 장벽의 기능의 이상을 보완시켜주는 좋은 제품입니다. 구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부 자극을 피하는 것인데요. 외부 자극 중에서 음식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검사를 하시고 확인이 된 것만 피하십시오. 그냥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음식을 피하시거나 안 먹이시는 거는 아이가 잘 크는데 오히려 더 저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땀 말씀을 드렸는데요. 면으로 된 속옷을 입히시고 면으로 된 옷으로 피부를 직접 닿는 건 다 면으로 된 걸 입히십시오. 모라든지 인조섬유 그런 것들은 피부 자극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세탁을 하실 때는 분말 세제보다는 액상으로 된 게 좋습니다. 분말은 아무리 헹궈도 좀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기저귀 쓰시는 분이 요즘 없으시겠지만 종이 기저귀가 더 피부 자극이 적습니다. 이런 외부 자극들에 늘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또 하나 또 제가 빠뜨린 게 있네요. 그 진먼지 진드기와 먼지입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먼지를 아무리 많이 빨아들여도 진공청소기 뒤로 내뿜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다 걸러줄 수 있는 헤파 필터, 그런 좋은 필터 달린 청소기를 쓰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청소기를 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필터 청소를 안 하면은 아무리 공기청정기 좋은 거 쓰셔도 자기가 필터 청소를 안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필터 청소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부지런한 생활 습관도 그런 외부 자극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은 의사가 고치는 병이 아닙니다. 엄마가 고치는 병입니다. 이런 외부 자극은 의사가 집에 가서 대신 막아줄 수 없습니다. 어머님들이 직접 부지런히 노력하셔서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 피부에 과민한 반응입니다. 이거는 어머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약을 줘야 됩니다. 근데 많은 어머님들이 피부과의 약이 굉장히 해롭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약을 제가 처방해도 2주 뒤에 그대로 갖고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왜 안 쓰셨어요? 물어보면은 피부과 약이 독하다고 해서요 라고 하시는데요. 피부염이 있으면 가렵습니다. 가려면 긁게 되고요. 긁으면 피부 장벽이 더 망가지고 피부염이 더 심해집니다. 그럼 더 가렵습니다. 그럼 더 긁게 됩니다.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주려면 가렵지 않아야 되고요. 가렵지 않으려면 염증을 줄여야 됩니다. 염증을 줄이는 건 오직 약입니다. 약을 쓰셔야 됩니다. 바르는 스테로이드는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먹는 스테로이드는 아토피 피부염에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르는 스테로이드는 짧게 필요한 기간에 적정하게, 즉 의사가 판단해서 쓸 때는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런 피부과 약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 없는 속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문, 이런 제품이 좋다, 약보다 이런 제품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뒤에 아토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아토 비즈니스라는 것은 아토피 산업입니다. 아토피로 돈을 버는 기업,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단 아토피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약을 공격해야 됩니다. 약은 부작용이 많다. 약은 원인을 치료하지 못한다. 약을 쓰면 피부가 더 망가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약을 쓰지 않고 다른 제품들, 다른 보습제, 다른 화장품, 다른 영양제 그런 것들을 찾게 됩니다. 아토 비즈니스는 물론 환자분들이라든지 가족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은 그런 근거 없는 속설을 만들어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걸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계셔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꽤나 긴 시간 동안 유아 아토피에 대해서 정말 유익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각자 소감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경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제가
우리 아이가 이제 대체요법으로 이만큼 많이 좋아져서 제가 사실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랑 이런 거 좀 멀리 했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아이 고생 덜 시키면서 이게 치료 방법을 저처럼 다른 어머니는 이렇게 시행착오를 안 겪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광민님은 어떠셨어요? 저희 아이는 아직 아토피를 이제 겪어보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막 이렇다 저렇다 의견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들에 이제 잘못된 상식이나 그런 것이 이제 바른 분별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저는 아까 피부에 바르는 연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서근성님. 아토피 발병에 대해서 3요소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직 우리 애기들은 아토피가 없으니까 그걸 좀 잘 피해서 아주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소비자의 바다 오늘 유익하셨나요? 네, 개인적으로 정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의 바다 다음 이 시간에도 소비자가 참여하는 생생한 토론회 장을 이끌어 갈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